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많이들 오셨네요, 벌써. 아직 10분 전이라서 9분 전? 예, 9분 전이라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주세요. 근데 참 이거 한 5분 이상은 최소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질문이 없으면은 예,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앞전 시간에는 복습을 잠깐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은 복습이 굳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를 조금씩, 예, 교과서에 안 나오는 시를 좀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문천상이 안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그런데 이제 문천상 같은 시인의 작품은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고, 예. 그래서 오늘 문천상을 아마 이제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 조금 시간을 활용을 해서, 예, 교과서에 안 나오는 작품을 좀 읽어보든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오는 작품은 시험에도 안 나오죠. 예, 그렇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문학을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 오는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녹화본을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어, 우리가 지금 중국 송대의 산문을 하다가 지금은 송대 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이제 송사까지 아마 송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애매해요. 예. 그리고 이제 송대는 마지막에 이제 잡극 그러니까 이제 연극 희곡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송대 마치고 이제 요금원 시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역사에서 살펴보면 어떤 시대에는 어, 한족의 역사하고 이민족의 역사가 공유되었던 지점이 조금 있어요. 남송이 완전히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남송이 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이제 북쪽에서 어, 그 금나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원나라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쪽에서도 이제 문학 활동이 활발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송사 다음에 예, 처음에 이제 당시 송사 그 다음에 원곡이라고 잡극 있죠. 연극은 원곡을 더 이제 어, 중국 문학사에서 주된 흐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그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은 아직도 5분이나 남았네요. 제가 지금 우리 문학사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명단을 쭉 보니까요. 학생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예. 50명이 훨씬 넘고, 그래서 아마 시험을 볼 때도 이거 이렇게 50 몇 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교실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서 아마 분반을 거의 해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음, 예. 질문 없으세요? 예. 우리 책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해준 학생도 있었고요. 왜 우리 책이 좀 읽기가 어렵고 쉽게 잘 안 나가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단어가 조금 생소하고, 그죠? 생경한 어휘,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죠. 거기다가 어떤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남발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청신하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 예전부터 중국에서 써왔던 표현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번역체적인 어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맛을 제대로 살리는 한국어로 또 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그죠? 사실 이제 중국 문학에 대한 한국에서의 어떤 그 학계에서 공부해 온 것도 사실 1945년 이후에 그 서울대하고 성균관대 중어중문과가 생기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걸로 생각을 하면은 벌써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가 어느 정도 학계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또 다 바꿀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우리 책을 쓰신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70이 조금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70이 많이 넘었나? 어쨌든 그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예, 아주 이제 예전 부터 공부를 해왔던 그런 이제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서 이제 그 선생님 안에서 그 써야 되는 언어 자체가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여러분들이 쭉쭉 이렇게 읽어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중국 문학사를 배웠을 때는, 어, 그 교재가 더 열악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책은 한자를 가로 안에 쳐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한문 혼용체였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한자로 바뀌어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어, 제대로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같은 이제 문학사 계열은 저학년 때 듣게 돼 있거든요. 그죠? 2학년, 보통 2학년 때 이거를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그 뭐 대학교 2학년 되어서 아무리 전공이 중문과라고 해도 한자어를 쭉쭉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게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어휘 자체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교재의 어휘보다도 사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옥이었죠. 예. 그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질문 없으면은 예,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분 조금 넘게 왔는데 좀 네, 몇몇 분은 아직 안 온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목요일 수업인데요. 오늘은 예, 우선 이제 강서시파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어떤 사람 하고 있었습니까? 예, 예, 중요한 사람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만나보겠습니다. 예, 낙성제라는 그 시를 하다가 말았죠. 예, 그 사람의 황골탈태, 예, 예,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어요. 그 황골탈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쓴 표현이 좀 약간 요체라고 해서 형측이 바뀐 시 이런 거를 많이 선호를 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 시의 특징이 뭡니까? 표현이 굉장히 억세고 특이한 표현을 많이 쓴 거예요. 그죠? 그런 면모들을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봐보기로 하고요. 남송 사대가를 또 배웁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유규, 양말리 이런 사람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령파 하면 이게 영가 지방에 있었던 그 지방 출신의 여러 시인들이 있었는데 또 특징이 그 호에 영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영자가 이 신령, 성령 그 영자다 보니까 나중에 성령파라고 또 나와요. 뒤에 명대, 청대 하면은
그쪽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예, 이 영차가 들어갔으니까 예, 약간은 좀 예, 어, 이 연결이 되는 문맥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 이후에 강호시파, 뭐 유민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거는 조금 이제 비중이 작은 시인들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송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송사 개가를 하고 사조는 무엇인가, 사패는 무엇인가 사실 같은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황정견 시인의 시론 크게 세 가지 있다 말씀을 드렸죠. 황골, 탈퇴법, 황골법, 탈퇴법. 요체 이야기 하다가 말았어요. 그죠? 특이하고 억센 표현. 이게 이제 황정견 시론의 어떤 세 가지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낙성사에 대해서 이 제라는 거는 제목을 붙이다 혹은 이제 그 뭐지 어디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그 앞에 이제 제자를 어디 낙성사에 대한 낙성사로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예, 제자를 이렇게 앞에 내어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 이 시를 지난번에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내용보다도 이 시는 요체로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예, 형성이 안 들어가 있고 측성이 들어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낯설게 하기 기법을 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낯설게 하기 수법. 이게 현대 실론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현대 실론이라고 그 이론이 이제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지만은 사실은 이게 시인이라면은 본능적으로 그 현대 시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 실론의 하나하나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체의 활용도 사실상 현대 실론에서 이야기하는 낯설게 하기 수법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면요. 낙성사의 스님, 깊숙한 곳에 절을 지었는데 용곽에 이 늙은이가 와서 시를 읽게 되었네. 구슬비 속에서 자욱한 산을 마주보고 그러니까 자긴 거예요. 오래 돌아 앉아 있고 긴 강물은 하늘에까지 닿은 듯한데 예, 돛배 움직임이 더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 수가 사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잔치 벌인 방 안에 맑은 향기는 이 세상과 다르고 그림 솜씨가 절묘한데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네. 여러 방들은 제각기 문과 창을 열어놓았고 곳곳에서 차 끓이는 속에 등나무 한 가지 뻗어 있네라고 하면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읽으면은 별거 없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면은 절에 스님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스님 얘기를 하려면은 누군가 방문자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늙은이, 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언어를 어휘 채택을 해서 시에 개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방 안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게 페이드 아웃해서 그 줌 아웃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약간 그 한 곳에 집중을 했다가 다시 이제 여러 그 뒤에서 예, 다른 공간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특정한 어떤 사물 한 군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끝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사물 묘사만 했거든요. 그래도 이전에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사물 묘사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떠한 정감이 예, 이 신이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어떤 서정적인 품격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는 조금 읽는 그대로 특별한 느낌은 안 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뭐 시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형측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한자도 아니고 이렇게 한글로 된 해석만 읽어서는 이 시의 묘미가 제대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아주 뭐 꼼꼼하게 하자면은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데 그게 이제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게 흘러갔다고 싶어도 사실은 이게 중국 시만의 특징도 아니고 사실 예전에는 그 시라는 것은 무조건 최소한 이제 읽기라도 하는 거거든요. 청각적인 어떤 효과가 가미가 되지 않은 시는 없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주로 이제 읽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이제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시는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자 글자마다 억양과 그죠? 예, 사성과 예, 그 아분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전문적인 시 수련을 했던 사람이 요체라는 거를 잘 모르고 이 시를 이렇게 읽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시도해서 읽어보거나 했으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시의 제재 자체는 별 다를 게 없었지만은 예, 읽기가 수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낯설게 하기 수법이 제대로 이제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황정견 실론 중에서 네, 두 가지를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황골 탈 때 지난번에 했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요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특이하고 억센 표현을 추구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억센 표현이다 보니까 그죠? 부드럽고 예쁜 사실 중국시 하면은 좀 억센 표현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이제 고상한 느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드럽고 예쁜 맛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정형적인 어떤 중국시의 느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안중에 없었다. 예, 이런 느낌이 들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 시를 읽어보면은 간혹가다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 전통 시가의 어떤 큰 틀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2조에 제가 손리동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웅장하고 기특한 예, 여기 여자 좀 이상하죠. 예,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풍경. 예,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이 풍경이라고 썼죠. 오타 났습니다. 네. 예, 품격입니다. 잘 해주셨네요. 이 풍경 넣으면 말이 안 돼요. 그죠? 예, 웅장하고 기특한 품격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느낌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예, 잘 해주셨고, 손욱결 학생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관한 일, 그리고 어떤 주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 관한 일이나 네. 연정 등의 주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연정이 사랑의 느낌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자에 관한 일, 연정 이런 게 이제 전부 뭔가 하면은 서곤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녀자들의 어떤 감상 그리고 이제 화려한 어떤 수식 이런 게 이제 서곤체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궁체라고 했어요. 궁체. 궁에서 주로 불리었던 시 스타일 해서 궁체, 서곤체 거의 이제 비슷한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화간체 그런 말도 쓰는데 이제 같은 표현들입니다. 전부. 자, 그리고 이제 손옥결 학생이 잘해줬고 손주민 학생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느낌을 줬다는 거죠. 극단적인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게 왜 극단이란 말이 나왔냐면은 이때까지 시는 그냥 부드럽고 예쁜 게 위주였고, 그죠? 그리고 여자에 관한 일, 연정 등의 주제 이런 게 이제 10중 8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혹 이제 웅장하고 기특한 어떤 기특한 이제 특이한이란 말이거든요. 품격의 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이하고 억센 표현을 위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걸 아주 많이 등장시키지는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한유 정도가 조금 이랬거든요. 예.
한유 정도가 그랬고 이제 두보가 가끔 가다가 그랬고 그 정도였는데 이제 이 황정견에 이르러서는 시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표현의 추구를 시도하게 되었고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건 뭔가 극단적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기 시작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극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책에도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황정견의 등 쾌각, 쾌각에 오르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조에 이상호 학생이 처음 네 줄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바보처럼 관청 잃은 내동댕이 치고 쾌각에 올라 동서로 해 기우는 맑은 경치 즐긴다. 낙엽진 수많은 산 저편으로 하늘은 끝없고 한 줄기 맑은 강물 위에는 낮달 또렷하다. 네, 감사합니다. 이서구 학생이 그 다음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서구 학생 왔습니까? 안 왔으면요, 이수민 학생이 읽어주세요. 내 뜻 알아주던 고운님 떠나버려 의욕 없어졌으니 반가운 눈빛을 잠시 아름다운 술 위에 흘겨본다. 멀리 떠나가는 배에서는 긴 피리 소리 들려오는데 이 마음을 나는 흰 갈매기에 실어본다. 네, 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수민 학생이 잘 읽어줬고요. 이유나 학생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시가 지금 황정견의 시로 실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제낙성사 그 시는요 요체이기 때문에 실렸거든요. 이 시는 왜 실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는지 이유나 학생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기 채팅창에 예, 말을 했습니다. 예. 한번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네, 어렵죠. 네, 이게 왜 들어가 있지? 계속 제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호 학생, 네, 혹시 왜 이 책이 여기 갑자기 우리 책에 이 시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지원 학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종호 학생한테 물은 다음에 이지원 학생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호 학생은 안 왔습니까?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그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 조금 특이하고 억센 표현이 이 시에 조금 녹아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그러면 특이하고 억센 표현이 있습니까? 근데 조금 약간 사랑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오히려 이제 그것과는 다른 느낌이 있다. 이런 거죠. 네, 그죠? 예, 그러게요. 그죠? 책에서는 분명히 억세고 특이한 표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지원 학생 얘기만 들어보고 바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지원 학생은 혹시 이제 생각이 뭔가 좀 들었던 생각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 제 생각에는 여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나칠 정도로 관리 임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시에서 보여서 그런 거 실린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나치게 네. 그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억세고 특이한 표현이라고 했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단어, 어휘 자체가 이상한 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보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중국 고전 시가 쭉 하다가 바보라는 말이 들어갔던 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동댕이 치고. 예, 이것도 굉장히 그냥 막 함부로 하는 말이잖아요. 속어적인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은 사실 이대로는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저자가 약간은 예,
번역을 이렇게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 거기도 이제 바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 치아 그게 이제 바보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우둔한 사람 바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사실. 이렇게 글 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삼가했던, 그러니까 중국 고전 시가 하면은 여러분도 딱 느낌이 뭔가 고상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된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지금 바보에 비교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굳이 뭐 어떤 풍자를 할 때 바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자기를 바보에 비유를 하고 이렇게 예, 좀 이런 식으로 좀 속어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이진 않거든요. 이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자가 이걸 가지고 온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학생 중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황정견 이제 표현 중에서 이렇게 억센 표현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연정, 여자에 대한 묘사 이런 것은 잘 안 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오히려 연정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내 뜻 알아주던 고운님 떠나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이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그 창작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자기를 알아주던 어떤 지음,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구죠. 친구나 아니면 이제 자기를 제대로 중앙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임금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첫 줄 제외하고 두 번째 줄부터 끝까지만 본다면은 중국어의 다른 고전 시가하고 차이점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나와도 그냥 막 이런 표현으로만 채워지고 이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전통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바로 첫머리에서 바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은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전 시하고는 정말 좀 다르기는 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이러고 이제 됐습니다. 이제 황정견 얘기는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이게 제가 사진 찾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다시 지은 쾌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쾌각이 전해지긴 전해진답니다. 그런데 다시 지었다니까 아마 훼손이 좀 있었나 봐요. 이 보면 그렇게 뭐 좋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죠? 아마 이게 과거에는 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짓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지금 보면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옆에 이제 나무들이 높이 뻗어간 나무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 그 누각의 전체의 높이가 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으면은 멀리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진사도 우리 강서시파 하면요. 황정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사도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강소성 출신인데요. 지금 이건 H조한테 제가 묻게 돼 있네요. 이채림 학생.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문 쓰는 능력을 인정받았을까요? 이제 고문 그러니까 이제 6대가 중에 한 사람한테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소식하고 진공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네요. 그죠? 예. 증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공입니다. 그죠? 처음에 진공이라는 사람한테서 너 글 잘 쓰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요. 이렇게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또한 네, 이채림 학생 다음에 이하영 학생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까? 소식입니다. 그죠? 소식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 보세요. 준공은 당시 최고의 그 문인이었어요. 소식은 두말할 필요 없죠. 고문 쓰는 능력 인정받고 소식으로부터는 시문 잘 쓴다는 인정받고 이러면 상식적으로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벼슬길이 잘 안 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쟁 그런 게 너무 심했어요. 이때 그죠? 그 뭐지? 왕한석 신법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또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사도라는 사람도 여러분 시 잘 쓰는 사람 대부분이 타협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쓴다는 말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타협을 잘 할까요? 그래서 시인들은 웬만하면 잘 안 풀려요. 잘 풀리는 사람이 극소수 있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런 이유를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면은 웬만하면 잘 안 풀립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안 풀려가지고 그 일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런 가난한 일생은 오히려 시심을 깊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뛰어난 시를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죠? 시 쓰는 방법은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습니까? 이현지 학생. 황정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부러워. 예, 만약에 중국 전통 시가를 한번 열심히 잘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행운아 아닙니까? 그죠? 중공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소식으로부터 인정받고 배울 기회가 있었고, 황정견이라는 이 당대 최고의 대가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배움도 받고, 그래가지고 황정견으로부터 시를 또 배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황정견의 실원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현지 학생 했고요. 임하영 학생, 이 사람은 특히 무엇의 올바른 격식을 배우는 데 주력했습니까? 두시입니다. 두시. 아, 네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보의 시. 그러니까 두보는 이백하고 다르게 시를 쓸 때 막 자기가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 한 가지 스타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스타일에 맞는 어떤 자기만의 법칙을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좀 철저하게 그 시법을 따른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시를 배웠다 이 말은 시의 격식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시의 올바른 격식을 배우는데 주력을 했다는 게 자연스럽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 쓰자면은 시율, 그러니까 시의 어떤 그 운율을 맞추는 법, 그죠? 그래서 시율을 제대로 지키면서 힘있고 빼어난 시를 창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H조의 장우현 학생, 그래서 이 진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시의 경우에는 스승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입니까? 율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거이기도 하지만은 두시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두보 하면 무엇입니까? 율시죠. 율시. 200 하면은 오원시, 그리고 의고체시, 악부체시 이런 거 잘 썼어요. 근데 두보는 역시 율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진사도 뒤에 나오는 시가 율시일까요? 물론이죠. 율시인 겁니다. 자, 이거 전승윤 학생이 여기 한 처음 4줄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성은 맑은 강 따라 굽이지고 샘물은 어지러운 돌 사이를 흐른다. 저녁해 땅속으로 숨자마자 저녁 노을 벌써 산에 번지는데. 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D조로 가게 돼 있네요. 박수민 학생이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날아가는 새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떠나는 구름은 그저 한가하기만 하네. 정자에 오른 흥치 다하지 않았는데 어린 아이들은 돌아가려고만 하네. 네, 잘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D조한테 묻게 되어 있네요. 자, D조 학생 중에 아무나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학기 때 특히 이제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 2분이 있어요. 3분? 그 학생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는 율시일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율시입니까?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 이제 박예지, 박준환, 방세연, 배수연, 성수연 학생 중에 대답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 율시입니까? 율시 아닙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 성수연 학생 어떻습니까? 유시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율씨가 아닌 것 같습니까? 아, 네네. 그런데 이거 율씨입니다. 예, 제가 사실 답을 말을 했는데 뒤에 율씨가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율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율씨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가장 그 율씨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대꾸, 대꾸.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씨는요, 이게 이제 첫 구죠. 두 번째 구입니다. 세 번째 구입니다. 네 번째 구인 거예요. 요 두 번째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거. 이게 각각 대꾸가 되게 돼 있어요. 대우라고도 하죠, 이것을. 그래서 보면은 이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은 주어 수로가 딱딱딱딱 이렇게 예,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해는 어디로 어떻게 되고 저녁 노을은 예, 산에 어디로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5구하고 이제 예, 5행하고 6행을 보겠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어디로 어떻게 하고 그죠? 떠나가는 구름은 뭐 어떤 상태인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딱딱 이렇게 서로 대꾸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3행, 4행 그죠? 그리고 5행, 6행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러면 무엇입니까? 이게 율씨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절구였으면은 네 줄에서 끝납니다. 일단 그죠? 네 줄에서 끝나고 이게 이제 8줄이니까 그걸로도 아 율씨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전체 시가 딱 8줄이니까 율씨의 구별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줄이 몇 줄인가? 네 줄이 있으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전체 시가 네 줄밖에 아니라면 절구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8줄이면은 일단은 율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율씨가 확정이 되려면은 3, 4행 그리고 5, 6행을 봐서 이게 대꾸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되면은 율씨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자, 이 시가 보면 참 특이한 게 저는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이게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쾌각의 등 쾌각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또 뭡니까? 등 쾌재정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쾌재정에 오르다. 그 앞에 거는 등 쾌각이다 해서 사실 스승인 그 황정견의 시를 보고 좀 비슷하게 감흥을 받아서 이렇게 지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비슷하게 나올 리는 없잖아요. 사실 이 쾌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별로 없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골라서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상의 흐름은요, 사실상 이거는 이 사람이 율씨 잘 썼다. 그리고 두시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당, 그리고 두보 같은 경우는 중당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성당, 중당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 강서시파에 약간 이제 마이너한 사람들도 그나마 이제 진여인은 좀 할 말이 있는 시인에 속하는 겁니다. 계속 디조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배수연 학생, 이 사람은 보면요, 이 사람도 좀 안 풀렸어요. 그죠? 시인들 중에 잘 풀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특히 이제 떠돌이 생활까지 했네요. 특히 이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죠? 이 감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걱정인 겁니다. 그죠? 슬픈 느낌인 거니까, 그죠? 어디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힌트는 정사에 대한 그죠? 걱정. 정사에 대해서. 이게 뭐냐, 정사. 그러니까 정치에 관련된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낮은 벼슬을 전전하다가 이 사람도 이제 시인이다 보니까 좀 보면은 이 사람 특히 이제 자연스럽고 솔직한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사람이 뭔가 특정한 어떤 그 세속적인 것에 연연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때려치운 거죠. 예, 성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막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국충정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막 그 뭐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비정한 사건들 이런 거 보고 막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멀리서 수도에서 벌어지는 그 정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심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인들이 끝까지 잘 안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에 가서는 성공했습니다. 그죠? 자, 방세현 학생, 이 사람이 자연스럽고 솔직한 표현에 어떤 시를 창작을 했다고 우리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잠깐 채팅에서 잠깐만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세현 학생이요. 대우와 대꾸 같은 개념이냐고 물어봤는데요. 사실상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대우가 조금 더 자세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라는 말은 그냥 대칭이 된다 이런 뜻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대우라는 거는 뭐냐면은 대칭이 될 뿐만 아니라 문장 성분까지 일치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우와 대꾸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방세현 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또 얘기를 해줘서 다른 분한테 이제 제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박준환 학생, 자연스럽고 솔직한 표현이니까 이런 시는 우리는 어떤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성적인 시입니다. 그죠? 자연스럽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다 같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성이 표현이 된 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박예지 학생,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서시파를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람도 강서시파에 속하긴 했는데요. 이 강서시파가 하나의 어떤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강서시파의 품격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박수민 학생, 만년에는 또 지금 보면은 무엇이 깃든 뛰어난 작품을 창작을 했습니까? 비장한 격정입니다. 그죠. 예. 비장한 격정이 깃든 그런 이제 뛰어난 작품을 많이 창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 이 진여이라는 시인의 작품을 볼 건데 이게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자연스럽고 솔직한 표현에 개성적인 시를 썼는지 비장한 격정이 깃든 시를 썼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 2조에 신수경 학생이 처음 4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몇 말의 녹이 내 행동 구속하니 떠다니는 구름도 내 삶 비웃겠네. 시로 흐르는 세월 벅타면서 꿈에도 공명은 이루려 하지 않네. 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령 학생이 마지막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객지에서 돌아가는 기러기 만나기도 하고 시름 속에 어지러이 우는 꾀꼬리 소리 듣기도 하네. 버들 솜은 남의 속도 모른 채 바람 타고 더욱 가벼이 떠다니네.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홍섭 학생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시는요, 다시 한번 이제 앞에 가보겠어요. 앞으로 가봅니다. 자연스럽고 솔직한 표현의 개성적인 시, 이런 데 속합니까? 아니면은 비장한 격정이 깃든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떤 느낌이에요? 네, 약간 비장한 격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까? 뭔가 행동을 구속당하거나 뭐 삶을 비웃거나 아니면 이제 남의 속도 모른 채 뭐 꾸며도 공명은 이루려 하지 않네, 이런 표현에서 좀 만년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이 시에서는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르자면은 자연스럽고 솔직한 표현이 있는 개성적인 시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면은 몇 마리의 녹이 내 행동을 구속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기 벼슬아치로서의 그 녹봉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하는 얘기가 할 수 있어도 뭔가 하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다니는 구름도 내 삶 비웃겠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딱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명확하게 확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심홍섭 학생의 얘기도 맞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만년에 비장한 격정이 깃든 뛰어난 작품을 창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 비장한 격정이라면 아주 격렬한 정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자라요. 지금 이 시는 아주 슬프고 막 뭔가 뭐 마음이 다 무너지겠고 이런 게 확실하게는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의 속을 처음부터 한번 여러분이 짐작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시를 쓰려면요, 속이 한번 뒤집어져야지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에는 이 시 하나로 이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딱 보자면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니까 뭔가 솔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개성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 처음에는. 그런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비분의 격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 비분의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씨름이라는 말 자체에서는 약간 직접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심정을 이렇게 이제 드러낸 것 같아요. 이 이제 꾀꼬리가 여기서는 이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시에서는 특히 이제 시인이 자기의 감정을 어떤 사물에 투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물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꾀꼬리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구름도 보면 이제 이 구름 자체가 자기를 비우는 스스로의 어떤 마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의 깊이 있게 이 시를 읽어보면은 비분의 어떤 감정 이런 게 당연히 느껴지는 게 이제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여의 작품도 마치고요. 이제 우리는 강서시파의 역량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2조는 다 했습니다. 2조는 오늘 좀 다 했고, 예, 이거 A조한테 좀 물어볼까요? A조에 강다윤 학생, 강서시판 같은 경우에는요, 빼어나고 특이하면서도 억센 표현을 추구를 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황정견을 위주로 한 특징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한 두 군데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먼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발견이 될까요? 강다윤 학생. 부자연스럽고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에 좀 전에 봤지만 갑자기 시에 바보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차 마시면서 시를 감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갑자기 이제 차를 뿜어내겠죠. 왜냐하면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죠? 빼어나고 특이한 어떤 표현을 추구는 하지만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김나연 학생. 이 두 번째 특징이 또 어떤 법하고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환골법과 탈퇴법입니다. 네, 그죠. 환골 탈퇴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 환골 탈퇴는 좋게 봐줘야지 뭐 환골법, 탈퇴법 뭐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들리나?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좀 표절이잖아요, 사실. 그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진짜 표절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잘 써야 됩니다. 표절에 염려가 계속 있는 그런 작시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몇몇 작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러니까 황정견부터 진여희까지 이 정도 작가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작가들 제외하고 중소 그 군소 시인들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강서시파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강서시파하면은 좀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이런 시태가 좀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김나은 학생 잠깐 이 채팅창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김나은 학생이 채팅으로 해야 된답니다. 성실. 그쵸. 잘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강서시파 하면 성실한 겁니다. 학력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황정견 어떻게 시를 썼다고요? 학력, 배워서.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시를 쓴 건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그래도 있었던 겁니다. 성실하고 엄정히 빼어난 시를 지으려 했던 그들의 작시 태도가 계속해서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지난 수업부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타임라인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9월 20일까지 어떤 글쓰기로 어떤 작품으로 글쓰기를 할 건지 정해가지고 수업 참여 6번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9월 20일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제 조금 수업 끝나면은 이게 이제 바로 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바로 이미 결정이 되신 분은 바로 그냥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되고요. 시간은 좀 있습니다. 9월 20일까지입니다. 자, 이제 남송 4대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북송에서 남송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 강서시파도 보면은 남송에서 이제 주 무대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강서시파가 남송대에도 계속해서 명맥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진여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북송에서 남송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유규도 그렇고 양만리도 그렇고 전부 특히 이제 유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뭐 거의 한 90세, 85세가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그 어떤 강서시파의 명맥이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인데요. 남송 4대가 얘기하면요, 우리는 유규, 양만리, 범성대, 우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무, 양만리 대신 소독조를 넣기도 한다고 우리 책에서 얘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옛날식입니다. 옛날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거의 그냥 이렇게 합니다. 유규, 양만리, 범성대, 우무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독조는 아예 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무도 사실 조금밖에 안 우무 아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규, 양만리, 범성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규 같은 경우 이 사람 1125년부터 1210년까지 만으로 85년을 산 겁니다. 그죠? 옛날에 그 진짜 의료시설도 열악했는데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오래 산 사람 뒤에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산동선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역시 이제 시문에 소질이 있었고요. 벼슬도 이 사람은 비교적 잘 풀린 편에 속합니다. F조의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 초년에 이 사람은 어떤 시파 학습을 했습니까?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제가 힌트 드렸는데요. 예, 시파는 이것뿐이잖아요. 그죠? 강서시파. 초년에는 강서시파를 학습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오래 산 거예요. 그죠? 오래 살아서 태어났는데 아직 다 뭐야 강서시파 하는 거예요. 전부. 너도 나도 다 강서시파니까. 그럼 자기가 강서시파 해야지. 갑자기 나는 다른 거 하겠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무조건 강서시파인 겁니다. 그런데 남송 이후에는 이 사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라를 잃었거든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이러면 그 변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안지영 학생. 네. 남송 이후에는 어떤 열정으로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시를 창작했다. 좀 세 개나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남송 이후 우국의 열정으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분방한 시를 창작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우리 책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방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한번 잃었습니다. 북쪽은 이제 이민족이 금나라 차지했습니다. 우국지사 들어봤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열정으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열정이 있으면은 막 정열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꼭 써야 되는 게 있으면 써야 되죠. 격식에 얽매이다 보면은 자기가 꼭 써야 되는 표현을 못 쓸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워낙 이제 속에 맺힌 게 있다 보니까 격식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겁니다. 강서시파의 어떤 느낌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 황정견 기억나시죠? 황정견 하면 뭐예요? 예, 그 사람은 두보의 시를 열심히 배웠고 격식에 얽매이고 그죠? 그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분방, 자유롭게 막 달리는 시예요. 분방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기세를 타서 그 기세의 흐름으로 막 이렇게 이제 시가 일필휘지로 쭉쭉 나가는 거를 선호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예, 안지영 학생이 잘했고요. 유병근 학생 있습니까? 유병근 학생 없죠? 그러면은 윤희재 학생이 이 사람은 또 이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 채팅창에 어떤 말이 떴습니다. 예, 마이크 안 되는군요. 유병근 학생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찾으려고 했습니까? 중원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잃어버린 땅. 우리 책에서는 중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중원을 되찾으려는 정열로 모든 격식이나 습관을 초월하는 이런 스타일의 시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초년에는 이랬고 중년에는 아주 분방한 시, 만년에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윤희재 학생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담하고 매끄러운 시입니다. 네네. 청담하고 한담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청담하고 한담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유 있게 담백한 그런 느낌의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뭔가 시체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초년에는 강서시파를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주위의 사람들이 다 강서시파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중년에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화가 나서 그 화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걸 시로 쓰면은 막 어디 격식에 따르고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막 속에 막 피 끓는 그런 것들이 쭉쭉 뻗어 나가는 겁니다. 분방하게.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85세까지 살았으니까 85세 돼도 막 피가 끓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다가는 고혈압으로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만년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약간 좀 성질이 죽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시체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담하고 매끄러운 시를 창작을 했다. 예, 유기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중국 역사상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좀 찾아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 가장 많은 시를 썼습니다. 12,000편인가 4,000편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쓰려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85세까지 살기도 힘들 뿐더러 이 사람 어려서부터 계속 쓴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14,000편을 쓴 거죠. 거의 하루도 안 쓰고 써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편씩 쓰면은 1년에 365편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100년 하면 얼마 나옵니까? 36,500. 그걸 딱 50년 자르면 18,000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쓴 겁니다. 예. 그래야지 그런 편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유규의 시. 조금 전에 이 유규는 세 가지 어떤 초년과 중년과 그리고 말년의 그 시의 경향이 달랐습니다. 지금 이 시는 어떤 경향의 시에 속하는 걸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A조에 제가 지금 김다은 학생 네. 여기 한 8줄 정도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눈물 줄줄 흘린다. 여기까지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거친 숲에선 올빼미 외로이 울고 들녘 호수에선 드로리 떼가 우는데 나는 봉창 아래 앉아 책 읽는 소리로 이에 응답한다. 슬프다 흰머리의 늙은이여. 세상을 이미 갖가지로 다 겪고서도 자기 한 몸 스스로 돌볼 줄 모르고 나라 걱정으로 눈물 줄줄 흘린다. 아, 네,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미래 학생이 예, 오랑캐들 깨끗이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잠시만요. 네. 좀 큰 소리로 해야 되겠는데요. 옛 당나라. 예. 들리시나요? 예, 조금 더 크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아직도 작나요? 네, 네. 좀 잘 안 들리는데. 예. 아, 지금 상태가 안 좋나요? 아, 오디오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김민정 학생이 여기 이제 깨끗이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옛 당나라 천부 말년 생각해보아도 이광필과 곽자희가 군사를 다스리어 하북지방을 다 찾지는 못하였어도 동경 서경은 되찾았는데 수천의 뜻 같이 하는 지사들이 있고 100만의 금군이 있는데도 60년 세월 흐르도록 오랑캐들 깨끗이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니.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다윤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적의 두목이란 실로 좀스런 임금이고 적의 장수란 빼어난 인물도 못 되는데 어찌하여 이런 때를 놓치고 앉아서 간사한 영웅 나오기를 기다리는가. 나 죽으면 뼈까지 썩어버리고 역사인 이름도 남지 않으리니 이 시조차도 쓰지 않는다면 붉은 내 마음 구두가 밝혀주리. 아, 네, 잘하셨습니다. 예, 잘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미래 학생이 채팅으로 자, 이 시는 6.25의 초년의 어떤 그 강서시파일까요? 아니면 중년의 어떤 비분강개한 그런 격정적인 그런 시일까요? 아니면 만년의 약간 한담한 기풍의 그런 시일까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중기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비분강개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사람 지금 처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바깥 사물로부터 지금 원래 이제 자기가 이 제목부터 봐야 돼요. 봄밤에 책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느낌이 뭐냐면은 지금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로리 때가 운다 해서 약간 외로운 정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슬프다 이제 애상의 정서. 그런데 쭉 하다가 이제 나라 걱정으로 눈물 줄줄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온 거예요. 그죠? 자기 한 몸 스스로 돌볼 줄 모르고 나라 걱정으로 눈물 줄줄 흘린 이게 이제 그 중년에 있었던 그 남송 시대의 어떤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 뒤에는 지금 여기서 나왔던 어떤 이런 감정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대로 끝까지 가는데 이제 옛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죠?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수천의 뜻 같이 하는 지사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데도 지금 당장 현재의 상황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죠? 이러면서 나 죽으면 뼈까지 썩어버리고 역사인 이름조차 남지 않으리니 하고 지금 이런 비분의 정서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조차 쓰지 않는다면 붉은 내 마음을 그 누가 밝혀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어떤 중년에 겪었던 그 비분 관계, 우국지정으로 비분 관계의 정서를 분방하게 표현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시 쓰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를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시를 읽는 거는 더 어렵지 않은 게 아닌가, 그죠? 더 쉽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읽다가, 여러분 이게 아마 잘 안 읽힐 수도 있는데 희미해서 이런 시를 제가 읽었어요. 이게 이제 경남의 그 지리산에 사는 이 박옥자 영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80 넘은 할머니가 쓴 시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림이 약간 보태서 시화전에 제출을 했는데 입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게 이제 아파요라고 되어 있어요. 난리가 났는가, 세상이 참 시끄럽네. 내 15살 때 전쟁도 다 봤는데, 가 뭐냐면은 이 할머니니까 15살 때 6.25를 겪은 겁니다. 웬일인지 다 아프다고 얼굴엔 마스크로 낯짝을 가리고 다니라고 하고, 내가 놀던 경로당도 자물통이 걸려있고 자주 오던 손자놈도 코빼기도 안 보이네. 다 코로나 메이단가 죽일 놈, 내 손에 죽이삐야 하는데 요양원에 있는 울 영감도 몇 달째 못 보고 웃자면 좋노. 친구들하고 공부도 못하고 웃자면 좋노. 살다가 본게 별일이다. 세상이 다 아파요 하는 건 처음이네. 전쟁도 아닌데 온 세상이 다 아프다고 난리 법석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다 아프지 말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소. 선생님 얼굴도 보고 친구들하고 공부도 해야지. 코로나야 빨랑 가버려라. 뭐 이렇게 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이제 할머니께서 쓰셨다 보니까 맞춤법이 약간 틀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게, 대본에 느껴지는 게 얼마나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바보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그 일종의 그 약간 그 고상한 느낌의 시라고 생각하고 읽었다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코빼기, 메이단가, 죽일 놈, 죽이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죠? 이게 일반적인 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그냥 드러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입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강서시파 그리고 남송 4대가 6.25의 시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죠? 황정견이 말을 했던 그 뭔가 이제 억센 표현들이 여기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6.25의 어떤 그 비분관계한 심정이, 사실 6.25 같은 경우는 전쟁통을 겪고 한 거기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거든요. 훨씬 더 절박했겠죠. 근데 이 이제 할머니는 좀 답답한 마음을 이제 토로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절박한 심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할머니 나름대로는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 시라는 게 여러분 별게 아닌 겁니다. 사실 보면 예, 그 한자라는 게 이제 약간 그 장벽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접근도가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이 시나 제가 이제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시나 그 어떤 근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요체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6.25가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 만년에 썼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비조의 김희정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쪽 언덕에 매화 처음 피어 풍겨오는 향기 내 뜻에 깊이 스며든다. 분명히 울 밖에서 나는 것인 줄은 알겠는데 찾아 나서 보니 정작 찾아내기 어렵네. 그쵸.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여러분 이 뜻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게 해석이 되는 부분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매화를 보고 혹은 이제 이게 이제 일찍 핀 매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처음 피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일찍 핀 매화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매화가 이제 그겁니다. 이제 객관적 상관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심정이 여기 투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책에서도 평가하듯이 조용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만년에 쓴 약간 한담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 대표적인 유교의 첫 번째 뭔가 울분의 감정이 분방하게 표현되어 있는 시도 봤고, 그 다음에 만년의 한담한 기풍의 시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는 남송 4대가 중에 제일 유명한 유기를 마치고 양말리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도 오래 산 것 같아요, 그죠? 이 보통 76%, 예, 83세까지 살았네. 남송 4대가 대부분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아이조예요. 이 사람이 강서성 출신인데요. 정지혜 학생. 벼슬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은 시집을 내가지고 좀 시집을 많이 냈어요. 근데 특히 이 사람은 어떤 시파의 시작법을 학습을 했습니까? 처음에. 강서시파의 시작법. 네,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남송 4대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오래 살아서 남송까지 있은 거지 북송대에 자기 생애의 거의 이제 3분의 1 이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강서시파죠. 태어나서 이제 자기가 시를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시파였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후에는 주혜린 학생. 예. 네. 어떤 시를 본받았습니까? 당시. 그죠? 이 사람은 후대로 갈수록 당시를 본받아서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시를 창작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양말리 시 중에 추감 이거는 정말 잘 썼습니다. 최남선 최지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옛날엔 가을에 느낌 없이 그저 가을 좋아하여 바람 속에 피리 불고 달밤에 누가 골라 놀았었지. 지금도 가을빛은 전혀 예나 같은데 가을을 슬퍼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네. 네. 그래서 이 시가 사실 저는 이런 시는 현대 시로 쳐도 무방하지 않나 이 정도로 잘 썼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최남선 학생. 네. 네, 그냥 뭐 아무 말이나 좋으니까 이 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어땠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이런 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는 가을을 좋아했었는데 네. 나중에 가서는 슬퍼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되지 않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가을이 무조건 좋았는데 나중에는 가을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네. 예, 그쵸. 잘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바로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최유빈 학생 왔습니까? 최유빈 학생 왔습니까? 예, 안 온 것 같고요. 최병화 학생. 네.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자신이 사는 송나라가 과거에는 좀 좋은 부강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약간 쇠퇴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 시대의 변화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쵸. 그랬을 가능성이 좀 많이 연상이 되죠. 그죠? 잘 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지금 보면은 옛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옛날에는 가을의 느낌 없이 그저 가을 자체를 좋아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가을에 대한 느낌이 없었어요. 이 시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가을 느낌인 거예요. 그죠? 가을 느낌인데 옛날에는 그 가을 느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을 그냥 개념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가을이 된 거를 특별히 가을이 어떻다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죠? 그저 그런 거 없이 바람 속에 피리 불고 달밤에 누각에 올라서 노는 계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을빛, 그러니까 어떤 풍경인 겁니다. 풍경은 예전하고 비했을 때 그렇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슬퍼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가을만 되면은 무조건 슬퍼지는 겁니다. 그죠? 왜냐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는데 역시 이제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역사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북송에서 지내다가 남송으로 온 시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역사 의식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시인만의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는 또 일반적인 말을 또 해야 되겠어요. 1학기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봄하고 가을 되면은요, 봄 탄다, 가을 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실히 뭔가 좀 달라져요. 이 몸의 변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도 그게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을하고 봄하고 해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짐에 따라서 몸속에 어떤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그게 그런 게 이제 작용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도 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개인사가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하고의 이별을 얘기를 할 때 가을, 겨울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봄에 이별합니까? 여름에 이별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별은 역시 이제 가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작가만의 특별한 어떤 개인사적인 것이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동시에 확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시를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다면요, 이거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예. 그래서 이제 네 줄이라서 사실 개인사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 보면은 그런 것도 연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까지 염두에는 둬야 돼요. 이 시를 평가를 하려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양말리의 추감, 가을 느낌 됐고요. 이제 범성대, 참 범성대 얘기를 해야 되네. 이 사람도 중요한 시인입니다. 사실 남송 4대가 하면요, 딱 범성대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우무는 조금 이제 우리가 가볍게 봐도 되거든요. 지금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5분 남았네요. H조에 지금 근데 H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J조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미래 학생, 이 범성대 같은 경우에는 강소성 출신으로 높은 벼슬까지 한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시인들 웬만하면 잘 안 풀렸는데 이 사람은 잘 풀렸어요. 이름 때문인가? 예, 어쨌든 잘 풀려가지고 이 석호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멋진 그 호숫가에 별장도 짓고 그 시와 술로 자연을 즐기며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으로 누릴 수 있었던 어떤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 시의 품격이 초년하고 만년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의 품격을 좀 따라했는지 황미래 학생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황미래 학생 안 왔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소식과 황정견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죠. 처음에는 예, 소식과 황정견 스타일로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소식하고 황정견이 제자 관계잖아요. 그죠? 스승과 제자. 그리고 이제 이 범성대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 두 사람하고 그 같이 살았던 시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넓게는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시인들 두 사람을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지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주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주체적인 생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홍정선 학생. 그래서 후에는 청신하고 아름다운 시풍을 쓰게 되는데 이런 시풍으로 썼던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도연명과 위응물입니다. 네, 그쵸. 예, 잘해주셨습니다. 예, 도연명하고 위응물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경치들을 다루면서 좀 청신하고 그러니까 맑고 아름다운 그런 시풍을 가지고 이제 시를 썼는데 이 범성대 시인도 뒤에 가면 이런 식으로 시를 썼어요. 처음에는 이제 소식하고 황정견을 따르다 보니까 좀 개성적인 편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약간 자기의 어떤 그 자아를 조금은 감추는 그런 스타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의 그 정가유객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H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J조한테 허선호 학생이 이 시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길소는 농가 작다 웃지 마오. 대문 방문 나지막하지만 잘 쓸고 닫고 있소. 큰 놈이 손님 나귀 뽕나무가에 메어놓고 작은 놈이 자리 떨어까니 부드럽기 담요보다 더하다오. 나무 절구에 새로 눈 같은 흰쌀 찌어 급히 한 그릇 밥 지어놓고 와선 손님을 마중하는데 좋은 사람 집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일 잘 된다니 올해엔 누에 볼이 늦될까 걱정 안 하도 되겠소.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제목만 봐도 뒤에 나올 내용이 어떤지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앞으로 가서 범성대의 경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소식과 황정견의 개성이 뛰어난 그죠? 그런 스타일로 썼어요. 뒤에는 약간 이제 청신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한담한 시풍 그런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는 초기 작품입니까? 아니면은 후기 작품입니까? 어떻습니까? 제2조의 최홍곤 학생이나 카토리 호코 학생 두 사람 중에 아무나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채팅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 최홍곤 학생이 채팅으로 말을 했네요.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 초기예요? 후기예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쵸? 후기인 것 같죠? 개성적인 거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할 말을 계속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골 농가의 분위기를 묘사를 하는데 좀 약간 청신한 느낌 그리고 이제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것은 후기에 썼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그런 시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정도 해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된 것 같거든요. 그죠? 역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송사까지는 무리겠다 싶었는데 예, 송사까지는 못했습니다. 사령파도 이제 못하고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 마쳐야 되겠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은 예, 질문을 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면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습니까? 채팅창에 잠깐 예. 여러분 한번 설정한 작품 변경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 할 때 좀 쓰다가 보면 이거 영 아닌데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면은 시간 낭비가 없으니까 좋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서 하더라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 하다 보면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 심지어 1차 끝나고 2차 하면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작품이 선착순인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질문을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김준성 학생. 제가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선착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특정한 작품을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학생이 그거 선택 못하는 거 아니고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학생이 어떤 걸 선택한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특정한 어떤 작품이 좀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한 20명이 한 작품에 대해서 글을 쓸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최병아 학생이요. 황정견은 시법을 엄격히 지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요체도 추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황정견은 다양하게 시를 쓴 겁니다. 시법을 엄격히 지켜서 써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든 시는 시법을 엄격히 지켜서 썼어요. 반면에 자기가 한번 완전히 틀어지겠다 생각한 거는 또 지면서 간 건데요. 이게 사실 좀 웃기긴 한데 이 사람이 따른 것은 두보의 시법입니다. 그죠? 두보의 시를 어떤 뭔가 이제 시의 전범으로 봤어요. 그런데 요체는 누구한테서 유래되었다고요? 두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그냥 요체로 쓴 게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두보의 시체 중에 하나를 따라간 것일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시법을 따른다, 요체는 시법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다가 사실 모순 어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문맥을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 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교수님 혹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 괜찮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 레포트 쓰는 거에서 네. 작품 선정할 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송사라고 하는 게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네. 작품 이름에 따라서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약간 내용도 조금씩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제목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제목, 염노교 이런 게 들어가면 약간 비분관계한 느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과 내용이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똑같은 제목을 선정을 했을 때 비교하기가 용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떤 제목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랑의 느낌을 다르게 전달을 하는 거죠. 혹은 이제 너무나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했었던 게요. 형식이랑 내용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그 작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 있잖아요. 뭐 전유연이 전에 서곤채였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던 것 같고 네. 구양수는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성들은 반영이 많이 안 되나요? 시에? 그게 이제 중요한 글쓰기 거리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학생분들이 거기에서 구양수는 원래는 이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글은 이렇게 썼네 하면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글쓰기에서 자기가 사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써야 될지가 막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식 같은 경우에 호방한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호방한 어떤
기세를 중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은 또 다르게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 얘기거리를 집어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고 글쓰기를 아주 빨리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고요. 네, 1분만 기다렸다가 이 창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주예린 학생이 등쾌각에서 저자는 진부한 표현이나 속된 말을 배척하고 특이한 말과 억센 표현을 추구했다고 했는데 바보처럼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거를 녹화본을 돌려보시면 아시겠는데 등쾌각에서 여기 이제 특이하고 억센 말이 뭐냐면 바보처럼 뇌동댕이 치고 이게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딱 첫 줄에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시들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들은 웬만하면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 황정교는 그런 표현을 쓰긴 썼는데 다 쓰지는 않고 한 부분에만 썼던 게 훨씬 많다. 그런 거죠. 예.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는 웬만큼 이제 질문과 대답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창 닫겠습니다. 저는.